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손창섭의 비 오는 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에요. 소설은 인물과 줄거리 잊지 마세요. 자, 인물 봐가면서, 자, 긴 소설이 아니야. 뭐 아주 짧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단편 소설이에요. 짧다 보니까 내용이 뻔하거든요. 물론 이 지문도 물론 단편이어도 다 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좀 전반적인 흐름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속에서 제가 전체적인 틀과 줄거리 알려드릴 테니까 페이지로는 여러분들 34페이지 쫓아오시면서 기록하시면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이게 전쟁 소설이에요.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이 초점을 잡는다면, 이것도 또한 지울 거야. 초점을 잡는다면, 전후 소설이구나.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우리 전쟁 소설은 큰 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전쟁은 좋은 게 아니죠. 전쟁으로 인한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절망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상처를 받고 다쳤습니까? 그 아픔을, 세모를,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싶어요 인 소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틀의 하나는 그렇게 아프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을 이제는 인간애로 극복을 하고자 합니다 인 소설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축이라고 본다면 이 작품은 명백하게 이해하고 가면, 알고 가면 너무 편해. 이거예요. 이걸로 끝. 그래서 제목이 비 오는 날이잖아. 여기서의 비라고 하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세모라기보다는 트리플 세모 정도? 부정, 우울하고 음산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그냥 거기에만 초점 맞추시면 되는 소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렇게 가볼까요? 소설들이 우울해 오늘. 어둡게 갑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피폐하게 살고 그 피폐함이 얼마나 절망감과 우울함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초점을 알고 가면 사실은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자, 저 출발할게요. 자, 피난지 부산에서 예전에 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피란을 가서 맨 마지막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착을 한 곳이 사실은 그래서 부산이죠. 그래서 부산에 와 보니 사실은 따로따로 피난을 왔지만 그래서 만나는 케이스가 꽤 되거든. 그런 케이스예요. 원구도 옛날 친구거든요, 동욱이가. 그런데 부산에서 우연히 만나. 얘도 이제 원구도 겨우겨우 장사로 해서 잘 살지 않아.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우연히 동욱을 만나게 되고, 동욱이 남매인 동옥과 함께 둘이만 살고 있는데 정말 얘도 어렵지만 그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우연히 만나 대화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집을 가끔씩 가게 되고 그러면서 좀 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지냈지만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같이 지낸다는 건 가끔씩 서로 보고 지냈지만 뭐 이런 뜻이야. 그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두 남매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냐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목조, 허름에서 다 무너져 내려가는 지문 속에 나옵니다. 허름한 목조 건물 같은 데서, 제대로 된 집이 아니잖아. 이런 데 집에서 살고 있고요.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나중에 이 집도 띄이는 거 알고 있지? 노파한테 돈도 띄이고 집도 띄이고 그래요. 어찌됐든 이런 건물에서 겨우 살면서 미국인 초상화를, 그나마 동욱이가 그림을 좀 그리거든. 그래서 미국인 초상화를 그리면서, 미국인이라기보다 미국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군인이죠. 그러니까 미국인이라고 하면 너희가 이해하기 어렵고 미군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게 알 거야.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이걸로 겨우겨우 생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마저도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돼서 끊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집주인인 노파한테 돈도 떼먹고 집도 떼먹고 이래서 돈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과론을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사는 게, 얘들아, 사는 게 아니야 인 거예요. 물론 원고도 잘 살지는 않아. 그래서 얘가 여기 써있지만 제목이 비 오는 날이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이면 소재예요. 중요한 소재. 가끔 이들이 생각나요. 왜냐면 내 삶도 어차피 비 오는 날 장사를 잘 못하거든. 그것도 있지만 사는 것 자체가 우울하고 침침하다 보니까, 비가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들의 생각이 나고, 또 연민 혹은 동질감, 그래서 또 찾아가게 되고 같이 좀 있다가 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이 비라는 소재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제목이 오죽한 비 오는 날이겠어.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거 다 갖다 대시면 됩니다. 우물하고
우울하고 음산한 더 절망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창출하기에 매우 좋아서 나오는 소재고요. 이게 바로 전쟁이 우리들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나타내기에 아주 좋죠. 전쟁이 준 상처와 아픔을 나타내기에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동옥이가 한쪽 다리를 절거든요. 한쪽 다리를 전다라는 이러한 설정을 한 이유도 마찬가지야. 전쟁이 준 상처예요. 그래서 왜 처음에는 원구가 찾아왔을 때 사실은 되게 차갑고 냉담하게 대하거든.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다. 나 불구자, 장애잖아. 장애인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폐쇄적으로 집 밖을 안 나가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원고한테도 또한 그렇게 돼. 그런데 차츰차츰 원고가 자기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걸, 마음으로 대하는 걸 알면서 자기도 조금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원고한테는 조금 이제 잘 대해주려고 하고, 동욱이가 그런 동생을 같이 데리고 살면서 겉으로는 되게 거칠게 돼요. 요 우리 집은 그렇게 잠깐 나오지. 노파한테 돈 떼겼을 때. 그걸 빼놓고는 웬만하면 그래도 그 부분마다 동생이면 잘해줄 만도 한데 겉보기엔 되게 거칠게 돼. 근데도 마음 한편에는 이제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 장애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가끔 이제 술 마시면 얘기하면서 원고한테 심지어는 네가 장가 가라. 그러니까 결혼해라 둘이. 이게 괜찮지 않니?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거든요. 그런 형제에도 보여줍니다만 겉으로 차갑고 냉담하고 혹은 거칠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건 그것 또한 전쟁이 주는 상처일 수 있겠죠. 사는 게 팍팍하니까. 그래서 결국 다리를 전단하는 건 전쟁이 우리에게 전쟁이 준 상처이자 어떤 불구성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젊은이들의 불구적인 삶을 보여주고 싶었더라. 그냥 오로지 이 소설은요, 이렇게 우울과 어둠과 아픔과 상처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거기에 맞추어서 지문도 읽으시면 되고요. 몇 내용 없어요. 자, 우리 지문의 중요한 부분은 요 뒷내용이 나올 거예요. 노파한테 집을 그래서 돈 떼이고 집을 있어서 그래서 쫓겨나듯이 나가거든. 얘는 둘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원구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까지가 중요한 초점이라 아직 하나 더 쓸 겁니다만 우리 지문 보면서 할 거예요. 제가 지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지로 어딜 보면 되냐면 3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31페이지. 자, 앞부분의 줄거리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방금 제가 한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자, 그 아랫줄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항상 인물 찾는 거 있지만 내가 비록 제가 이미 보라색으로 인물은 찾아놨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인물을 찾아서 얘야를 찾아야지요. 여기서의 그는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구 입장에서 서술한 그기 때문에 동욱입니다. 그는 역시 소매와 깃이 다 쳐진 저고리와 같은 검은 줄이 간 회색 찌복 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낡아 빠진. EBS에서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까지 읽어볼까? 옷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라서요. 그렇겠죠. 비에 젖은 것을 그냥 짜서 말리고 내서 여기저기 막 꾸김살이 있고 지저분하고 그보다도 괴이한 채플린식의 그 검정 단화의 주먹 같은 꼬순이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차림이 아유 이런 느낌. 그런데 어쨌든 상상은 가죠. 그려지죠? 왜냐면 약간 단화, 장화 같은 거 그리고 바지 그리고 색깔 회색에 그려져요? 이게 묘사잖아. 자, EBS에서 표현한 거 보세요. 외양 묘사를 통해서 묘사했죠. 인물이 처한 상황을 환기 떠올려주죠. 아유 부정적 사는 게 옷도 그거 하나밖에 없죠. 가난하다가 느껴지죠. EBS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장화 대용으로 진창을 막 밟고 다녀서 온통 흩투성이에요. 그런 동욱의 꼴의 원고는 이상하게 도리어 정이 갑니다. 자, EBS에서 얘기해요. 서술자의 설명을 통해서 특정 인물의 심리, 원고의 특정 인물, 원고의 심리를 제시했죠. 왠지 이상하게 정이 가요. 볼 줄 알지? EBS 선지는 항상 맞아 끄덕끄덕 죄송합니다. 한 줄 더 읽을게. 리언카를 주인집에 가져다 맡기고 와서 저녁을 같이 하자고 원고는 동욱의 손을 끌었다. 동욱은 이제 장사 끝난 거죠. 밥보다는 술 생각이 더 간절하다고 했어요. 자, 그 아랫줄에도 뭐뭐 했노라고 했다.
자, 그 앞줄에도 뭐뭐라는 것이다. 누군가가 한 말을 전달, 인용하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EBS에서 얘기했죠? 간접 인용 방식. 따옴표를 사용한 직접 인용이 아니라 이러이러한다라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라는 형식이잖아. 그러니 간접 인용 방식을 통해서 인물의 발화 내용을 이러했다고 했다, 이랬다고 했다, 이랬다고 했다, 이랬다고 했다, 모두 다 간접 인용이지만 그것을 발화 내용을 나열하고 있고 열거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쭉 내용이 그거야. 초상화 그리는 일도 끊겼다. 이제 폐업이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 때 왜냐면 제대로 그 미군에 드나들기도 힘들다. 뭐 이런 어쩌고 저쩌고 밑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심지어는 통역 장교를 모집하기 원서를 내려갔는데 그래 그럼 원서 좀 한번 보자. 아유 복잡하고 그래서 그만뒀어. 그것도 안 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맨 마지막 아래에 가끔 와서 동옥이를 좀 위로해 주라는 것이다. 얘 왜 혼자 지내잖아. 아픔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조소하고 멸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옥은 맑은 날일지라도요. 일정 발간 출입을 하지 않고 두더지 방에만 처박혀 사는 거야. 그게 좀 오빠로서 안타까운 거죠. 인간에 대한 모멸을 느끼고 스스로를 가두고 사는 동옥의 모습을 얘기를 한다라고 EBS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측은하니까 결혼해라 라는 뭐 얘기를 하는 얘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한 8번째 줄 32페이지입니다. 8번째 줄 내려올게요. 그 뒤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단어죠. 한 번은 딴 볼일로 동네까지 갔던 길에 동옥인의 집에 잠깐 들른 일이 있어요. 역시 그날도 비 내리는 날이 제목이에요. 자, 항상 비는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제가 밑줄도 그어놨고요. 그날도 장맛비가 그냥 내리는 것도 아니고 구질구질하게, 나 여기 지워도 되지 얘들아? 구질구질하게 그날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 내리는 날이죠.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을 굳이 배경으로 설정을 한 건 뭔가 우울하면서 절망적인,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다 우울 안 쓰고 얘들아 내가 음울하면서 뭘 써도 상관없는 거야 얘들아. 알고 있죠? 절망적인 그러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인데 아주 구질구질하게 계속돼요. 심지어는 꼭 심리만 아니요. 이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 오는 날, 비에 초점 맞추시란 소리야. 그리고 아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우산을 접으면 마루에 올라서도 동욱이 머리를 내밀고 맞을 뿐 동욱의 기척은 없어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동욱은, 나 헷갈려서 그러는 거야 얘들아. 자꾸만 여동생한테 동욱이라고 내가 얘기할 것 같고 막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동옥은요 담요로 머리까지 푹 집어지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어요. 왜냐면 노파에게 이거 사기당했거든요. 그래서 집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원래 그렇지 않아도 인간에 대한 모멸감과 배반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더 충격을 받은 거죠. 이틀째나 저러고 자빠져 있다고, 이렇게 원래 거칠어 말이 오빠가 자빠져 있다고 하면 동욱은 극하다고 설명했다. 동욱은 뒷방에 사는 주인 노파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2만 환이나 빚을 주어서 있었는데 노파가 이 집까지 팔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더욱 배신감을 느꼈겠죠. 이제 아침에 그랬더니 어제 아침에 새로 이 집을 새로 산 사람 이따 또 등장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거고, 이게 또한 어지간히 감대사나오자 좀 싸나운 그런 성격의 사람인 거죠. 새로운 주인이 당장 방을 비워내라고 위협하는 듯 해서요. 말을 마치고 난 동욱이 요 맹꽁이 같은 년아 글쎄 니가 뭐 이러면서 당연히 동옥을 비유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5줄 내려오니까 원구가 초밥을 얻어먹자고 초밥해준다는데 그러고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뭐 어디 앉아있기가 불안해서 하도 욕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런 것들 우리 뭐라고 해? 한자성어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왔으니까 하나 체크하고 가요. 이런 걸 좌불안석이다, 앉아있기가 너무 불안하다, 뭐 이런 뜻인 건 알고 계시죠? 자,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질문도 볼게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파한테 돈 떼먹고 이제 난리가 난 걸 알았잖아. 사실 정말 마음이 있었다면 뭔가 도와줬어야 되지 않나? 뭐 꼭 그게 물질이든 아니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어떻게 뭐 노파를 뭐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무언가 해야 되지만 나도 사는 게 팍팍하거든. 여기서 원고 그러니까 사는 게 팍팍하고 그게 뭐 남 도와주겠다는 게 아무리 내가 이들을 남매를 아끼고 생각한다라고 쳤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나 삶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외면한다고 해서 난 몰라 쟤네들 이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내 삶에 돌아와서 내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외면한 게 맞거든. 그래서 그게 이 이후에 맨 마지막에 원구한테는 죄의식, 죄책감으로 다가왔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원구는 그냥 살았어요. 자, 여기 좀 보셔야 됩니다. 원구도 생활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한 달 가까이나 장마로 놀고 보니 자연 시원치 않은 장사 미천을 그럭저럭 충나게 되고 원구가 얻은 방도 지리한 비에 보이죠? 습기로 눅눅해졌어요. 세모. 그냥 부정적 표현하시면 되죠. 뭔가 비참한 삶, 부정적인 삶, 가난한 삶, 피폐한 삶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벗어놓은 옷까지 이부자리까지도요. 곰팡이가 낄 정도예요. 곰팡이, 세모 얼마나 부정적이야. EBS에서는 곰팡이 자체를 뭐라고 표현했냐 보세요. 우울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비 때문에 우울해졌으니까 곰팡이까지 꼈고요. 원구가 동욱남매를 만나러 집을 나서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왜? 항상 문맥상 보는 거고요. 뒷문장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의 마음속에까지도 곰팡이가 피는 거 구질구질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날 이런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욱의 일이 자연 생각이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면서 그래서 점심때가 거진 데서 원구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서서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는 결국 그러니까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된 계기가 되는 거구나 라고 문맥상 앞뒤 보면서 찾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는 표현인 겁니다. 자, 무겁고 우울하게 이거 꼭 써줘야 되나? 무겁고 우울하게 그 밑에 이게 바로 원구의 지금의 심리, 내면 심리고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사는 게 무겁고 우울해요. 이게 전쟁의 상처죠.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직접 제시 알지? 심리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뭐 통조림이나 술을 사들고 가봤더니 낡은 목조 건물, 이들 목조 건물 여기서 살고 있었잖아.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이 빗속에 서 있었어요. 이조차도 쓰러질 듯이. 이런 집조차도 뭐 빼앗겼네 마네 하고 있는 지금 와중입니다. 자, EBS에서 얘기했죠. 당시 빈민들의 전쟁으로 인해 처하게 된 훼손된 삶의 처지를 아주 다 잘 보여주죠. 그냥 너무나 부정적인 아주 빈민의 가난한 유리 없는 창문에는요, 거적도 그대로. 그러니까 창문에 유리가 없으니까 거적대기 같은 거 덮어놓은 거죠. 경제적으로 궁핍한 모습 잘 보여지죠. 그래서 가봤더니 기어 나오는 사내가 있어요. 곰처럼. 그게 바로 왜 새로 이사 왔다는 그 사나이겠죠. 젊은 남녀는 어디 갔냐? 여기서 젊은 남매가 동욱 남매겠죠. 했더니 뭐 방을 걔네들은 뭐 나갔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정모라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원구는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었겠지. 정모라는 사람이 원구를 얘기하는 걸 테고요. 그러면서 뭐 그러겠노라 하면서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원래는 그냥 가려다가 어차피 가져온 거 헌빵해서 이 사람한테 주잖아. 술과 통조림을.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져서 이제 주저리 얘기합니다. 원래는 자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줄 정 누구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편지까지 맡기고 갔는데 그 편지를 우리 애들이 찢어버렸고 놀다가 큰일 났어 정말.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동옥이가 남긴 편지일 거예요. 뭐 의미가 있는 편지겠지만 결국은 단절 보지 못하고 사라진 편지인 겁니다. 자 EBS에서 얘기했죠. 유일하게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해준 원구에 대한 동옥이겠죠. 동옥의 마음이다. 여기다 동욱이라고 쓴 것 같아 얘들아. 미안해 이런 거 오타 같은 거 좀 고쳐주세요. 문맥상 보는 거 얘들아. 동옥이가 맡긴 거니까 동옥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미안해 오타 고쳐주세요. 동옥의 마음이 담겨 있으라고 추정됩니다. 자 아이들이 찢어버려서 결국은 그 이야기는 단절됐지만 어쨌든 뭐 이러면서 저러면서 이제 집을 나갔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구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니. 다리도 편치 않은데 집을 혼자 나가서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가서 먹고 살아. 지금 먹고 사는 게 걱정이잖아. 그래서 걱정을 했더니 자 두 번째 줄 원구의 등에다 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옷가지랑은 꾸려가지고 간 모양이니 자살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고만큼 반반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게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이 짓거리는 거예요. 너무한다 그치요? 정말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 이 사람한테 아니 얼굴 반반하니까 뭐 어디 가서 굶어 죽겠어. 뭐 몸 팔면 되지. 이건 할 말이 아니잖아. 이 당시 너무나 힘들었던 전쟁 후에 힘들었던 시대상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게끔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 우선 어쨌든 비인간적이고 냉정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사나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당대 사회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일 겁니다. 매우 부정적이었겠죠. 얼굴이 그만큼 반반하고서야 어디 가서 몸을 편들 굶어 죽게 하겠느냐는 이 말에 원고는 갑자기 정신이 펄쩍 들어서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정신이 펄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놈, 네가 동옥이를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 듯한 격분한 마음속에 막 일어오는 그런 의식이 천근의 무게로 내리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말없이 발길을 돌렸는데, 말은 이놈 네가 동옥이를 팔아먹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얘들아, 말은 그러지만 자기 자신한테도 천근의 무게로 누른 듯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상, 이 시대가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비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건 누구나 힘든 상황이니까. 원고 자신도 아까 얘기했잖아. 외면을 한다는 것이 난 너희가 싫어는 아니지만 자기 삶이 힘드니까 자신도 사실 외면하다시피 산 게 맞거든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 결국 내가 이놈이라고 말했지만 천근의 무게로 내리누르는 건 자기 자신에게 드는 죄책감일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입니다.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것 같은, 그게 곧 천근의 무게인 죄책감, 죄의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동옥 남매가,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동옥 남매가 사라진 거예요. 이것의 원고의 죄책감이, 자기 자신도 죄책감을 느끼더라. 근데 이건 이 당시에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또 죄책감이기도 하죠. 자, 비 오는 날의 우울함, 이게 결국은 이렇게 두 사람까지 사라지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도와주고 완전하게 보담아주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거기 천근의 무게, 거기에다가는 죄책감, 죄의식 뭐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면서 쉬운 소설이에요. 왜?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거든. 나 오로지 한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는데, 전쟁 후에 상처, 우울, 아픔, 절망, 거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작품 마무리할게요.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